월요일마다 즐겁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삶의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매번 돌아오는 월요일이지만 지옥 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겠죠.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사무실에 출근하면 숨이 막히고, 저 멀리 보이는 부장 그림자만 봐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좀 승진해서 과장쯤이나 되었다 할 만하면 회사에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야 하는, 사고로 쳐서 나가든가 힘들어서 나가든가 승진에 누락되어 나가든가 하나둘씩 나가야 하는 회사라는 괴물. 경쟁을 뚫고 팀장 부장이 됐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고 가족 부양 때문에 행복이란 사치에 불과하죠. 공무원보다 연봉이 많다지만 세금제하고 이래저래 생활비에 쓰고 남은 돈 100만원도 남기가 힘들고, 서너 번 돌아오는 월요일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지요. 공무원 얘기가 나왔지만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이 친구도 불만이 많죠. 업무량이 많답니다. 밤 12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서마다 약간 색다르게 일은 하지만은 이틀밤 내지 3일밤 세우기는 보통이고,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에 또 나가야 한다고 하죠. 공무원도 좋다고들 하지만은 공무원이 편하고 좀 좋은 것 같아도 공무원 합격하고도 몇 년 못 버티고 나간다고들 합니다. 회사들 같이 급여도 많은 것도 아니고 헛된 생산인 것 같다고들 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나날입니까? 한때는 내가 택하고 싶은 직장도 아니고 학창 시절에는 가고 싶은 대학도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문과를 택하지 말고 이과를 택하라는 바람에 떠밀려서 이과를 나왔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많은 회사 90개의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었지만 다 떨어져 알바로 공무원 시험 보러 연락에 쫓아다녀 보았지만 시험 보는 족족 다 떨어지고, 많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이 앞으로는 IT 쪽이 좀 좋더라고 하면서 이공계를 선택하고는 바람에 대학 전공은 법률 공부 투성이의 공무원 시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을 나오고, 일자리도 없어서 공무원 시험만 보러 다니는 삶, 뭘 가진 항상 쫓기는 인생 느낌에 묻어 산다는 공시생족이라고 이름 붙여진 실업 청년의 자주 섞인 소리가, 한숨 짓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기가 출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출근하고, 사무실에 나가면 그 숨막히는 적막감에 저 멀리 부장이라는 사람만 봐도 움찔거릴 필요가 없고, 누가 나를 이래저래라 할 사람이 없고, 초임인데도 차장 부장도 아닌 독방에서 책상에 놓여진 신문이나 들여다보고 보면서 연봉이 풍족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겪는 업무량이라는 것도 달랑 종이 한 장, 그리고 밤 12시까지 퇴근할 필요도 없고, 퇴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퇴근하고, 아침 출근하면 커피 한 잔이 들어오고, 그런 직장이 있다죠.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장이 어디 있냐고요?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직장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직장이 어디 있었나 알아봅시다. 때는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세계 최초로 설립된 랜드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흔히 연구원이라고 하면은 연봉이 대학에 비해 적고 이직률이 많은 데다가 젊은 연구원일수록 이탈이 가속화되고, 그 신분은 비정규직으로 연구원들의 사기를 꺾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앞서 미국 랜드 연구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싱크탱크라는 연구원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사이 신문지상에도 가끔 등장하는 싱크탱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미국 정부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고 주어진 과제가 한 줄만 가지고 TV, 인터넷, 유튜브 등이나 들여다보면서 하루를 소요하는 것일까요? 하는 일 없이 주어진 과제 한 줄로 하루를 소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한다면
그 한 줄의 주제를 놓고 자기 머리에서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생각해내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기술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을 씁니다. 브레인이란 말은 여러분도 잘 알고, 또 스토밍이라는 뜻은 폭풍을 일으킨다는 뜻이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들 사무실에 나온 연구자 몇 명이 며칠 두고 연구 결과를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쏟아내는 방법을 뜻하기도 하죠. 물론 이를테면 한 줄의 주제는 군대로 말하면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기업체의 경우에는 CEO를 위한 기획조정, 경영지원, 전략 등이 있을 수도 있죠. 정치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비서관, 보좌관 등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브레인스토밍 연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공식 주제가 아니라 같은 자기의 우두머리를 도와 작전 등을 도와주더라도 고차원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선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모두가 흥분해서 이성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역할이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냉정한 이상으로 상황판을 분석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이 싱크탱크라는 것이 틀린 소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싱크탱크 연구원들이야말로 요사이 언론에서도 좋게는 쓰는 말은 아니지만 책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책사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언뜻 듣기에는 중국 고서나 삼국지 같은 소설에서나 나오는 인물로 아시겠지만, 요사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와 야가 갈라져서 선거 전략을 삼는 것은 실행할 때는 책사라는 연구원은 몸값이 보통이 아니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1급 책사가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짜는 일이겠죠. 요사이 같은 선거 차례는 더욱이 책사라고 불리는 점잖은 말로 그런 연구원이야말로 태풍의 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책사라는 말 뒤에는 항상 전략가라는 말이 따라붙죠. 전략 뒤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인재와 정책에 따라서 성공을 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갈등의 핵이 되어서 논란의 불씨로 키우며 희생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사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 삼국지에서 나온 조조에게 강했던 것은 그 휘하에 수많은 책사들이 있었다는 반면, 유비에게는 초기에 전략가들이 없어서 고전하다가 삼고초려 끝에 얻어낸 제갈량으로 삼국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한 것은 유명한 역사적 기록이었죠. 물론 책사나 스승사자를 쓴 군사 같은 단어이지만은, 모사라는 말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좋은 머리를 나쁘게 써서 모사는 나쁘게 작은 깨를 내는 사람, 책사는 건설적인 정책을 내는 사람으로 흔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히틀러라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큰 거짓말을 하는데도 수준 높은 독일 국민들도 국민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연설하면 진짜처럼 믿게 하는 수법을 썼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에는 잘 속지 않다가도 큰 거짓말에는 잘 속는다는 군중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죠. 요사이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전성기일수록 국민들은 60여 년 전 이 땅에 5점을 남겼던 3.15 부정선거가 민주주의라는 기치 아래 교묘하게 선거 경우 부정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례를 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62년 전 3.15 부정선거 경우 첫째로 여론 조작, 두 번째로 투표 과정의 조작, 세 번째로 개표 과정의 조작으로 나눠 본다면은 그 시대나 요즘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지난날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사건, 조작 사건은 요즘이나 그때나 관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60년 전에 했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인터넷상으로 여론 조작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죠.
하기는 6.2 지방선거 때도 작품이나 공연권을 주면서 트위터로 투표 독려 운동을 한 2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한다고 발표한 것은 새로운 디지털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1960년 3월 자유당 정권은 당시 공무원들은 아예 투표권을 거주지 이장에게 대리 투표하게 하거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각 지방에 출장시켜서 자유당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부정을 저질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선거 방식 중 투개표 과정 부정은 거의 완벽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공직자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해당 공무원들의 자진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암암리에 독려하는 것이 혹시나 특정 후보를 찍도록 암암리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지 모른다는 시민단체의 우려는 60여 년 전에 공무원들을 출장시켜서 선거운동을 하던 시절이 새삼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것으로 흘러나 봅니다. 당시 싱크탱크 얘기 좀 나누어 봅시다. 지식 집단이라고 번역되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서 조사와 분석 및 연구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적 연구소 연구원들과는 달리 이들은 기존 조직이나 동떨어진 장소에 독립된 곳에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 정책 연구에 몰두하다가 일단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이들이 분연히 나타나게 되죠. 모사라는 말이 나와서 말이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모사꾼이라는 말을 듣고 살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되려고 노력한 나머지 너무나 우직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눈치가 빨라도 안 되겠죠. 세상 살아가는데 계책 또는 술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요사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책략을 성공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책략을 남이 모르게 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책략을 쓴다는 것은 그 책략 사실을 사전에 상대방이 알게 되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믿음이 있어서 서로 존경한다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계책을 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왕에 모사 책사 얘기가 나왔으니 삼국지 같은 고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생활 중에 비유적 말 중에서 장자방과 제갈량이 같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유방이 항우를 앞질러서 관중에 입성했을 때입니다. 항우에 비해서 세력이 미미하게 짝이 없던 유방으로서는 큰 승리였죠.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쪽에서 관중왕의 칭호를 주겠다는 진나라와 희왕의 말을 생각하면 유방은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방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방의 군대란 항우 군단의 일개 하위 부대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이때 정량은 항우가 뒤늦게 들어왔을 때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유방이 관중 땅에 먼저 입성했다는 사실에 취해서 전체 국면을 알아보지 못한 대세를 그친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방은 밑에 병사들에게 약탈 같은 것을 금하게 합니다. 관중 땅을 일찌감치 항우에 주자고 유방에게 권합니다. 항우군의 포악성을 잘 알고 있던 장자방은 관중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어놓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항우군은 예상대로 관중에 입성한 항우군은 약탈을 일삼아서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잃게 됩니다. 장자방의 예상대로 백성들은 유방이 황제가 되어줄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방은 항우를 제치고 유방을 도와서 결국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장자방은 한자 문화권에서 전략가 또는 참모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한나라의 유방에게 장량이 있었듯 웅자에겐 자로가 있었고 예수에겐 뒷날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촉한의 유비에겐 제갈공명이 있고 주나라 무왕에겐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나라 조조에겐 순흑이 있고 주원장에겐 유기가 있었고 견훤에게는 최승우, 왕건에겐 최웅, 이성계에겐 정도전 이런 사람이 있죠.
현대로 돌아오면은 모택동에게는 주일레, 닉슨에게는 키신저, 그런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를 만든 또 하나의 인물이 장자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방이란 곧 훌륭한 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드디어 나도 장자방을 얻었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능력 있는 참모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얻었다는 얘기는 성공하는 지도자가 데리고 있던 참모가 그 성공에 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흔히 장자방을 얻었다는 말은 모사 또는 책사를 얻었다는 말보다 참모서 장자방을 얻었다는 말이 그 의미가 더 깊다는 것입니다. 조조가 순국을 얻었을 때 모사나 책사를 얻었다 하지 않고 장자방을 얻었다 하며 기뻐했다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